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는 FOMC와 주요 경제 지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소식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9%와 0.16%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09% 상승하면서 13,47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전기차 가격이 $5,00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의 영향으로 4.39% 하락하면서 $676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테슬라에 이어서 세계 전기차 2위 업체죠. 독일 폭스바겐이 새로운 배터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각형 위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 국내 2차 전지 업계를 긴장시킬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경제 이목이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쏠려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광란의 3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의 광란이라고 불리는 마치 매드니스는 매년 3월에 열리는 미국 대학 농구 선수권 대회를 가리키는데요. 토너먼트 방식으로 단판 승부를 펼치는 만큼 이변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이변이 있을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네, 파월 의장은 한국 시간으로 18일 FOMC 기자회견에서 저금리 정책과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의 입이 전 세계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가능성이 유가에 대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유가 랠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 가격 전날보다 0.9% 하락하면서 배럴당 64.80달러로 일주일 새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7일 수요일 아침 오프닝 벨의 장혜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기성 앵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네, 잠시 후에 저희 시황센터 확인해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 이수민입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뉴욕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8거래일 만에, S&P 지수는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 현재 0.39% 하락하며 마쳤고요. S&P 지수는 0.16% 약보합권으로 마쳤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0.09% 소폭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틀간 FOMC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진단과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과 또 금리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 FOMC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의를 앞두고 금리는 1.6%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다소 부진했지만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2월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지난 미국에 불어닥쳤던 한파로 인해서 하회했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그런 경제 지표들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역시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유틸리티 관련해서도 0.1% 소폭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산업재나 에너지, 금융주 위주로 1%에서 2%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약세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페이스북이 2.02% 상승 마감을 했고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도 1.24% 상승장으로 마쳤습니다. 구글도 함께 1%대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구글 스토어의 커미션을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1.27% 상승장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개시한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모더나 지금 8%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56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BTIG에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고 경기 부양 조치가 추가 동력이 될 것이다 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2.24% 상승하면서 $111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로블록스 살펴보시면요. 스티펠에서 매수 투자 의견을 게시하면서 오늘 6%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77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이어서 니콜라 살펴보시면요. 니콜라에서는 유통시장을 통해 1억 달러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니콜라 주가는 7% 급락하면서 1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쿠팡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쿠팡은 18일 직원들이 보유한 락업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에서 3,400만 주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6.58% 급락하면서 47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리바바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삭제가 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화웨이나 샤오미가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는 현재 삭제가 된 상태이고요. 삼성과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현재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는 검색 결과 우선권 등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온라인 광고로 돈을 벌고 있다라며 알리바바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언론들은 알리바바 길들이기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리바바 주가 현재 1.45% 하락하면서 226.93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미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오늘 11일 오늘 11년 만에 동시 방한에 나섭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외교와 안보 수장들의 첫 만남인데요. 지난 일본에서 있었던 2+2 회담을 통해서는 한미일 협력과 중국의 견제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회담에서도 북핵과 한미일 협력이 논의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이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이익이 더 크다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관련 사례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18일 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유럽 내 국가들은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이어질지 중단을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현재 주가 2.62% 상승하며 50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내 1위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임박했습니다. 3월 말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나스닥 시장의 직상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장 전 마지막 경매를 통해서 주당 350달러, 총가치 900달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내에서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몸값이 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하락하면서 56,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낙관론과 기업의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유럽 시장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66% 강보합권에서 상승을 했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32%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지수도 함께 0.8% 상승하면서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상승 분위기 이어가는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시죠. 네, 아시아 증시 국채금리 상승세가 제한되면서 일제히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0.52%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0.78% 그래도 탄력 받았습니다. 홍콩의 항생 지수까지 0.67%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증시였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이 이제 계속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보급이 둔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 리스크가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원유 재고도 증가세가 보이면서 원유는 그래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WTI가 0.9% 하락하며 64.8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함께 0.84% 하락세 보이면서 6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을 하면서 1,727달러 선에서 현재 마감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2월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건수 발표가 이어지고요. 주간으로는 NBA 모기지 신청 건수 발표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유럽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오늘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디지털 그린패스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 여권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백신을 맞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여권인 만큼 앞으로 여행도 더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의 2월 건설 생산 발표가 이어지고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 발표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국내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암 진단 장비 전문 업체인 바이오다인의 코스닥 상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미국의 국무국방부 장관의 2+2 회담이 진행되고요. 여기에 2월 실업률 발표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와 함께 주요 일정 살펴드렸습니다. 네, 외신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주요 시장 이슈들입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글로벌 인사이드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연준의 지침을 기다리면서 주식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CNBC 기사입니다. Stocks remain near record high as the investors await Fed guidance. 네, 사실은 오늘 관방세를 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주식시장은 크게 움직이진 않았죠. 네, Stocks may be at record highs라고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미 연준의 다음 음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나오게 될 연준의 결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CNBC의 매드머니의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잠시만요. 그건 나쁜 징조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거래 반대편 쪽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자꾸 하기는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에서 유나이티드 스콧 커비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안타깝지만 투자에는 좋은 시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우 비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아리어스 애셋 매니지먼트의 회장 겸 CEO인 카렌 파이어스톤이 얘기를 했는데요. 펠로톤이라든지 줌, 그리고 에어비앤비, 도어대쉬, 그다음에 팔란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미 이런 주식들은 단지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뿐이다 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좀 내놨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시면 항공사라든지 호텔, 카지노, 코로나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보다는 더 큰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를 내놓았고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사 내용이었다는 거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 100달러 시대 오나 또 트레이더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인데요. 네, crude to $100 and traders makes a case for a spike in oil prices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비축량 급증에 대한 우려와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이죠.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중단으로 인해서 석유 수요가 또 위협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브렌트유도 하락을 하면서 68.30달러에 이르렀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0.9%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정착을 했다라고 로이터 통신도 함께 나왔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엄격한 부작용 보고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비드19 주사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중단될 계획인데요. 아직은 세계보건기구에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라든지 백신 간의 확립 연관성이 없다라고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중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석유 수요도 감소를 하게 되고 또 가격은 세계 보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은 대부분 국가에서
느린 백신의 출시로 제한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원유 재고가 5억 배럴에 가까워지는 미국 정유 중단의 결과로 최근 몇 주 동안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를 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예방 접종 속도가 느려서 전염병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내용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사는 석유가 $100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기사 제목을 뽑았네요. 네, 이어서 세 번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금가 예측인데요. 금 시장이 상승세에 있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네, Gold Price Forecast, Gold Markets Looking Upwards라는 기사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은 $1,800 수준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고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네, 50일 EMA죠. 지수 이동 평균인 EMA가 $1,800 수준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물론 200일 EMA도 $1,800 선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1,700 수준이 이전의 저항이고 지금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주목할 만하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또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도 61.8%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전에 완료된 일정량의 기술 거래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금이 해당 통화로 가격이 책정이 되면서 가치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바닥을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수요일 날 동부 시간 표준시로 오후 3시 정도면은 더 큰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모든 글로벌 증시가 현재 미 연준의 FOMC 결과에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FOMC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내일 새벽쯤 나오겠죠. FOMC 결과를 갖다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비둘기파적인 자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은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미 국채 금리의 수익률도 1.615% 그러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FOMC 회의와 관련해 가지고 CNBC가 기사를 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꼭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3월 16일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시장이 열리자마자 S&P 500 지수가 7% 급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23일까지 S&P 500 지수 기준으로 전 고점이었던 2월 19일에 비해 가지고 34%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연준하고 정부가 CNBC의 표현을 빌자면은 아주 통 크게 가가지고 세상을 바꿔놨다. 그래서 8월 달에 전 고점을 회복을 했고 결국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상 이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이 부가 금방 돈이 금방 벌렸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연준이 그동안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거품이 생겼고 이제는 이 거품을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2020년 2월 이후에 시장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그러면 1위가 코로나였는데 이제는 연준의 정책 변경 내지는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다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그리고 그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경제 지표가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네.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경기 부양 대책으로 개인들한테 곧 수표가 지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백신 보급이 어쨌든 간에 접종이 확대가 된다 이러면은 연준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자세였는가 하면은 경제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고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쭉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은
이번에는 불확실성만을 강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FOMC에 관련한 내용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또 아침에 글로벌 브리핑 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폭스바겐의 배터리 관련한 내용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어제 그러니까 사실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폭스바겐이 배터리 데이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두 가지가 관심을 끕니다. 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유럽에다가 6개 기가 팩토리를 설립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갖다가 자체 조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각형 배터리를 전체 배터리 수요의 80%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종류가 원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형은 주로 테슬라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가 생산하고 있는 걸 보면 삼성 SDI는 각형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화학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이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파우치형을 만들고 그 이외에 원형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량 파우치형을 만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본다면은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파는 폭스바겐이 각형으로 간다면은 우리 업체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겠네요. 이런 걱정들을 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LG 화학의 주가가 7% 넘게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도 한 5% 이상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좀 냉정하게 본다면은 우리 업체들한테 과연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폭스바겐이 이 각형 배터리를 80% 조달하겠다라고 한 부분에서 그러면 나머지 20%는 파우치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LG 화학이 폭스바겐이 사용하는 양의 한 12 내지 15% 정도 파우치형을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왜 각형을 이렇게 80%씩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현재 같습니다. 네. 전체 세계 시장에서 각형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9%쯤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28%인데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11%포인트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각형이냐? 각형은 주로 중국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놓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싸고 또 일단 차를 타고 움직이면 장거리를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은 나라가 북미, 미국이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출퇴근 위주의 짧은 거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보조금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럽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제일 크고 그다음이 중국이다 이렇게 볼 때 폭스바겐 입장에서 작년에 유럽에서 테슬라는 이미 제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끼려 그러면은 배터리를 각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어떤 내재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일론 머스크가 또 괴짜짓을 했다면서요. 네. 일론 머스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뭐 서류를 하나 제출을 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자신의 명칭을 테크노킹 그리고 CFO를 네. 갖다가 마스터 오브 코인 그러니까 코인 마스터 이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CFO나 CEO나 CFO의 그 지위는 그대로 두고 네. 이런 호칭을 붙였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비공식적인 왕이었는데 네. 이제 정말로 테크노킹 왕으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이 사람 괴짜 아니야? 좀 비웃을 수도 있지만은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아주 진지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우습게 재밌게 네.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왜 펀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 진지한 일,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재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닌지. 그러니까 테크노킹 CTO 하면 되는 거지만 CTO보다는 테크노킹이 훨씬 재밌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왜 일론 머스크한테 팬덤이 생기고 테슬라한테 팬덤이 있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팬덤을 만들고자 원하는 기업들 같으면은 좀 괴짜 같고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테크노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 일론 머스크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굉장히 또 유머러스한 대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엔지니어적인 그런 뭐 우스갯소리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네,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관련한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전문가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배경이 노란색이었는데 오늘 노란색 타이를 하고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미 증시는 네,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닌 네, 노란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지난밤에 그 뉴욕 증시가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가 돼 갖고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간의 강세를 좀 보였었던 그 경기 민감주가 하락을 좀 했는데요. 뭐 급등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차익 실현 매물 때문으로 좀 보이고, 반대로 그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전체가 다 상승을 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됐던 대형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을 했었고요. 단지 그 시장 금리가 상승을 좀 하니까 그 상승폭이 좀 제한됐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거래 시간에서 뭐 1.6% 정도 그 하회하던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이 뭐 전일 대비해서 좀 하락하니까 그래서 좀 이제 주가 지수가 조금 조정을 좀 받은 걸로 그렇게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전에도 항상 뭐 실적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실제로 지금 뭐 연준 이제 FOMC를 앞두고 또 실적주가 좀 그나마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잖아요. 예. 그런데 연준 발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 연초에 2월 말부터 연초에 그 금리 급등하고 나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왔고, 그리고 또 연준에 대한 그 수많은 질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추측이나 시나리오는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FOMC에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말은 하지 않지만 기대들은 굉장히 많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올 거라고는 짐작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조치, 시장 금리를 누르거나 하는 조치들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우려하는 것은 그 점도표상에 뭐 그 기준 금리를 언제쯤 조절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되는 것은 연준이 자기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그 자산 매입을 하면서 뭐 지금 또 그 적자 재정을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면서 기준 금리를 올리는 그런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재정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비용을 그렇죠. 지출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하는 속도를 많이 줄이고 자산 매입의 양이 많이 줄었을 때 그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그때쯤 가서 그 어떤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게 될 테고, 자산 매입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테이퍼링을 말하는 건데, 테이퍼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경기가 완전히 호전되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그 시장에 비춰졌을 때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여기서 연준에서 나오는 어떤 기준금리 변동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양적 완화의 그 변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는 것은 확신하는데, 단지 이 지금 같은
뭐 금리 상승의 속도를 좀 조절하는 조치를 아니면 시그널을 좀 내보내달라 하는 건데 연준은 그거에 대한 답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냥 어떤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보고 있다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어떤 언급 정도로 마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발작을 하지 않는 한 네네. 연준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뭐 다른 어떤 정책을 낸다기보다는 예. 결국은 초점은 고용 시장에 맞춰진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미국이 가장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빈부격 격차가 제일 큰 나라죠. 제일 큰 나라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빈부격차, 그러니까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G2가 있으면 G2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빈부격차도 G2죠. G2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한쪽 G2 중에 그러니까 G2 중에 한쪽은 국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쪽 그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정책을 중앙은행에서 펼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그렇게 급등하는 것을 조절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미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항상 그 경제 지표에 대한 언급을 또 빼놓지 않잖아요. 예. 제롬 파월이라든지 아니면 미 연준에서 또 그런 관련한 내용을 또 언급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그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지금 현재 이 연준이 집중하고 있는 바는 오직 그 고용 수준에 고용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용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경기가 정상화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좀 진척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어떻게 더 도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더 좀 진보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어차피 오늘 내일은 FOMC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네네네. FOMC에서 시장이 원하는 얘기가 안 나오고 또는 네. 시장이 바라지 않던 얘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네. 실질 금리가 정말로 올라간다면 예. 뭐 1.7%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네. 어떤 결과가 올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얼마 전처럼 시장이 어떤 게 금리가 튈 때마다 시장이 발작적으로 하락했던 그런 현상이 좀 있겠지만 이것은 그때는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의 금리 상승이었기 때문에 네. 급격한 하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만큼의 하락은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미 학습 효과가 한 달 사이에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네. 조금 하락한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지급될 어떻게 경기 부양책의 $1,400가 재난지원금 우리로 치면 우리로 치면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생활비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쓸 것인지 네네. 그런 걸 보니까 절반 이상은 생활비 외에 다른 곳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뭐 증권 시장으로도 깨올 거다. 예, 그럴 가능성이 100% 증권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제유가 말이죠. 예. 사실 뭐 하루 등락을 가지고 크게 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지만은 이 국제유가가 미국 물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국제유가의 요인이. 네, 이게 물가 이제 소비자 물가 부분에서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생산자 물가 부분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20%나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큰 부분이고 또 소비자 물가에서도 유가는 실제 항상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네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심리적 작용이 첫 번째로 좀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산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 물가까지 바로 전이가 되는 데는 실제로는
그게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임금 부분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바로 전이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계절적으로 이미 겨울을 지나서 북반구는 겨울을 지나서 이제 계절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제 뭐 4, 4분기나 1, 4분기만큼 그렇게 뭐 영향을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배럴당 $70 돌파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좀 있다고 네. 예, 보여지죠. 네. 근데 만약에 여름에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이제 휴가철에 굉장히 또 많이 오르는 예, 예, WTI 그렇죠. 같은 예, 그런 예. 이제 경향이 있잖아요. 예, 예, 뭐 지금 뭐 백신을 접종을 하고 뭐 네. 5월달 네네. 그다음에 이제 6월달, 7월달 돼서 네네. 이제 급격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휴가철 급등 요인은 항공 수요가 급등하면서 항공 편수가 늘어나고 뭐 무동력이 늘어나고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뭐 이제 국지적으로 국가별 국지적으로 대륙별로 뭐 이스라엘 같은 이제 도시 국가나 그 부분적으로는 여행이 좀 많이 풀려서 그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겠지만 이게 완전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전에 그 계절 수요에 따라서 유가가 그 급등락을 하던 그러니까 계절 지수처럼 그 정해진 패턴의 유가 등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 생산 측면에서 그 어떤 렉이 걸렸었던 그 유가의 생산 그런 부분에서의 해소가 하반기부터는 좀 해소가 그런 그 생산 측면의 렉이 그 해소가 되면 유가는 좀 안정될 것으로 좀 네.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40불대로 다시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70불을 뚫고 80불 뭐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고 현재 수준 안팎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게 좀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좀 예상이 되죠. 근데 어찌 본다면은 이 전기차하고 예, 뭐 예. 물론 뭐 전기차도 결국은 석유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는 없지만 예,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석유 시대 종말을 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석유 시대의 종말은 그게 이제 자동차가 나오고 나서도 네. 마차가 다녔죠. 예, 다니고 지금도 승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듣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뭐 몇십 년밖에 못 쓴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흘러왔는데 예, 예.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났냐?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석유 시대 종언도 네.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올 수 있는 네, 네. 거다라고들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대비해서 말하자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뭐 수소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에너지 섹터에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제 그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을 쓰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전지구적 글로벌한 그 단일한 컨센서스 때문인데 지구 온난화를 피할 수 없다는 이런 단일 과제 때문에 그렇죠. 발생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그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네. 예,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생물의 대부분이 자외선에 의해서 그 자연사를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90년 초반까지. 근데 지금 오존층이 거의 다 메꿔져서 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지금의 온난화는 이 화석연료 사용 속도를 줄이고 멈추지 않으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세대에게는 현재 지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끝내려고 하는 속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만들어진 어떤 그 산업기술적인 그리고 또 뭐 이동수단의 기술적인 발전은 화석연료를 쓰면서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기술은 더 이상은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왔고 저비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포기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걸 대체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전에 있던 그 화석연료 시스템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나 뭐 전기나 이런 걸로 바꾸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바뀌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든 이 흐름을 사실 뭐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 어제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또 서쪽을 보면서 진짜 뭐 도대체 쟤네는 왜 저러냐 막 진짜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옆집 잘못 만나면 항상 괴롭다. 뭐 항상 부동산에 이제 집을 보러 가서도 이웃에 누가 사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왜 여기 있어갖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그 중국마저도 이번 양회에서도 이 탄소를 2060년까지는 아예 그냥 제로로 만드는 거를 국가 과제로 할 정도로 그 중국마저도 그거를 어떤 생존의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 이 흐름은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침에 얘기하기는 좀 한가한 얘기긴 하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진 화석 연료에서 네. 신재생이나 다른 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고 예, 그건 예.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화석 연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생산 단가를 낮춰져 왔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플레를 갖다가 벗어났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현상화될 거다, 네네. 현재화될 거다라는 예. 그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뭐 이게 이제 처음 예전에 공부할 때 뭐 키친 파동, 주글라 파동, 콘트라티프 파동 하듯이 지금은 완전 새로운 산업이 바뀌니까 전례 없이 많은 자본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가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되는 규모는 기존 뭐 100년, 70년 동안 투자했던 그 자본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 이 산업에 올라타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 산업의 규모는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더 크게 되는 거죠. 예. 네, 또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FOMC 때문에 네네. 또 뭐 그런 다양하게 뭐 향후에 조금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은 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만약에 매수의 기회가 온다면 네. 담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네.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예를 섹터라든지. 근데 네. 오늘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보호해수가 풀리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쿠팡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팡은 한국에 있었으면 안 사셨을 것 같은데, 네, 한국에 있는 투자자랑 미국에 있는 투자자랑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JP 모건이, 그러니까 JP 모건이라는 회사 말고 JP 모건이 에디슨에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짧게 이게 이제 쿠팡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쿠팡이 만약에 생존한다는 조건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이 만약에 생존한다면 그렇게 생존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투자자가 있으시면 이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JP 모건이 에디슨이 JP 모건을 찾아가서 시연을 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전구를 가지고 이것이 미래고 이것이 세계의 밤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발전기와 그 발전 시스템과 전구와 그리고 이 전원 공급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 그 당시 가장 큰 부자였던 JP 모건이 그걸 보고 그럼 그 시스템을 내가 사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에게는 경쟁자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예. 그걸 물어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이 나에겐 경쟁자가 없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니콜라 테슬라가 교류 전기를 가지고 나타났었는데 만약에 쿠팡이 경쟁자가 없다면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방송 시작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쿠팡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을 PSR로 삼아라. 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나 이걸 보지 말고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면은 안심을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아마존이 10여 년 전에 그렇죠. 주가가 $10 뭐 그러니까 그 두 자리 숫자였는데 지금 $3,000된 그렇죠. 것처럼 네. 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 적자 상태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계속 키워나간다면은 예, 예. 그거는 투자해도 되는 기업이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또 이렇게 전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항상 자신의 패턴을 잃지 않고 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로 가시셔야 해피엔딩이 되니까요. 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엔트픽 오늘 전화 연결되어 있는 분은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전일장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와 순매도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래소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에서는 어제 매도를 많이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을 보면요. 가장 1순위로는 삼성전자가 있었고요. 2위로는 SK하이닉스, 다음으로는 코덱스 레버리지, 한국전력, 신통제약, LG전자, 셀트리온, HMM, NC소프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네이버, 삼성전기 순위 있었고요. 자, 거래소에서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다음으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다음으로는 삼성 SDI, 카카오, SK, LG화학 우선주, 코덱스 인버스, 포스코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했던 종목을 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흥국 F&B, 리노공업, 실리콘웍스, ST팜, 위즈윅 스튜디오 순이 있었고요. 그리고 순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종목을 보면 1위로는 배우 이뮨텍, 시젠, 바이넥스, 에코프로비엠, NF, 애니능률, 제넥신, 첨보, 위닉스와 같은 순으로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 흐름은 어땠나요? 일단은 뭐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던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1위였고요. SK하이닉스가 2위였는데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의 어떤 상승률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지루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테마가 있거나 또는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올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최근에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종목도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던 종목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였는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사실 약간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일단은 관망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순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좀 반등을 해서 조금은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일단은 인버스를 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를 했던 종목을 볼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은 조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조금 배제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반등이 나왔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성이 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순매수를 많이 했던 코스닥 종목은요. 네오 이뮨텍 그리고 시젠 바이넥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시젠과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조정이 좀 있었죠. 시젠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별적인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역시나 저가 매수 관점에서 시젠과 바이넥스를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개인 투자분들의 생각을 보면요.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는 통일성이 있는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좀 올랐던 종목에서 차익 매물을 던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통일성이 없이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또는 테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주가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투자의 원칙을 좀 지키지 않고 매매가 좀 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자, 일단은 오늘이 지금 3월 17일이죠. 이제 FOMC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가장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이슈를 좀 꼽자고 하면 역시나 미국의 FOMC 같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쯤에 FOMC의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라든지 글로벌 주요 증시를 억눌렀던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연준의 목소리에 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 직접적인 통화 정책의 강도에 대해서 예상을 벗어난 언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즉 증시의 어떤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발언이 좀 나올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간접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어떤 은행의 SAR, 즉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화 조치를 좀 연장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FOMC 결과가 나오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가 좀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따라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도 관망세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조금은 내려서 시작할 수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FOMC 전까지는 조금은 더 실적에 좀 기대는 베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항상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좋아하는 섹터들도 있겠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다양한 섹터,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유망 섹터들을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유망 섹터별로도요. 섹터별로 가장 선도 기업들, 경쟁하고 있는 가장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회사들을 동시에 매수하는 전략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대세 상승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 특히나 이제 1분기 지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을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1분기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배치를 시켜놔야 지금 변동성이 좀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나 또는 실질적인 매매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베팅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철순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동시호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바로 동시호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장 시작을 한 9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수를 통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50분 구간에서는 0.07% 상승폭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3,069포인트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초반에는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다시 상승장으로 이끄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함께 0.17% 빨간불 켜내면서 542.36포인트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초반에는 좀 하락장으로 연출을 했다가 중반 들어서 한 45분 구간 들어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등락이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금 상한가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풍강
지금 30% 상한가 진입하면서 5,460원에서 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마이더스 AI 한번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지금 상한가 진입하면서 689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멕시코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간 외부터 계속해서 또 탄력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바이오다인이 예상 체결가 6만 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급동유화 살펴보시면 현재 24.87% 급등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죠. 5,8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보제약 살펴보시면 현재 20.97% 상승불 켜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15,00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종근당과 관련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죠. 나파벨탄이 승인이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종근당 바이오 한번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15%에 가까운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73,9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보모터스 현재 지금 0.41%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12%대까지 상승불을 켰었는데 탄력 이뤄가고 있고요. 현재 7,32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일약품 현재 10%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5,4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가스도 10%대 급등세로 지금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0만 5천 원 선에서 체결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SK디스커버리가 SK가스에 이제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이제 시간 외부터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삼육물산 현재 8.78%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8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리메드 현재 7.75% 상승불 켜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체결가 27,8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프레스티지 현재 0.41%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12,3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오오토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오오토 현재 7.64% 급등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7,88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박림 한번 살펴보시면요. 5.45%대 급등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2,42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종근당도 계속해서 7.46%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유제약 같은 경우도 6.62%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체결가 16만 1,0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나노스 살펴보시면요. 5.77% 상승불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8,8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한국알콜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3,1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양도 0.82%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4,29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팩 7.06% 급등세 연출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7,73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DIC 현재 4.68% 상승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3,58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키네마스터 현재 4.63%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가 6만 1,0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성 살펴보시면요. 4.37% 강세 흐름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5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전약품 현재 4%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역시나 종근당의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7,020원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한 현재 3.74%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388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TA항공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3%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CJ제일제당도 현재 2%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19만 4,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IS 살펴보시면요. 4.48%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5,6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크로스 3.14% 탄력 받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59,2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요. 에스텍 현재 2.35%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1,9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큐로 살펴보시면요. 1.44% 소폭 상승하며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633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승일 살펴보시면요. 현재 3.24%대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9,56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 백신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3.88%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7,4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플리토 한번 살펴보시면요. 2.27%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3,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효성 ITX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1.01% 상승한 21,1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미래에셋대우도 지금 0.17% 상승폭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3,01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영화학 현재 2.18%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2,81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파마도 2.6%대, 7%대에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가운데 제약 쪽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45,4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핸디소프트 현재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52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현재 2.05% 상승폭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24,8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살펴보시면요. 현재 2.63%대 상승폭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25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메디포스트 현재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35,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양약품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5,80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CK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2%대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183,300원 선에서 이제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좀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는 0.71%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은 어제 약세 이어서도 1%대 하락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대차 현재 0.21% 상승폭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34,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구간 삼성 SDI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주에 거의 중간까지 왔습니다. 수요일 시장도 이제 개장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그래도 국채 금리가 1.6%까지는 올라오긴 했지만 상승세를 어느 정도 제한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다소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3,067선에서 어제 코스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특히 미국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로의 자금 이동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항공주나 여행 관련주들 특히나 탄력받는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거기에 또 유럽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18일에 유럽의약청에서 또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까지 끝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기관은 2,500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역대 최장 기간 매도를 멈추고 5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던 연기금 같은 경우는 또 2거래일 연속, 이틀 연속 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지수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하락불로 좀 전환을 했네요. 0.15% 하락하며 출발합니다. 3,06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07% 내림세로 출발합니다. 939.95포인트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코스피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22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10억 원대 지금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3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물량으로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20억 원대, 기관이 140억 원대 각각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280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혼조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2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82,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와 비슷하게 흐름 갑니다. 145,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0.2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86,500원 선에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LG화학이 또 2%대 크게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872,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다음 종목들도 지금 혼조세가 보이는데 대체로 하락세입니다. 현대차가 0.4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 SDI 역시 LG화학과 함께 0.88% 하락세 보여주면서 67만 4천 원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0.21% 하락하면서 47만 8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만 홀로 0.17%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기아차가 1.05% 또 하락세 연출합니다. 84,9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0.66% 하락한 30만 1,5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가 시세를 더 많이 내줬습니다. 1.14% 내림세 보여주면서 30만 2,50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LG전자도 함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5만 7,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까지 0.1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B금융 현재 0.39% 하락세 보여주면서 5만 1,0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NC소프트 현재 1.05% 그래도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96만 4천 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0.78%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현재 0.93% 내림세 보여주면서 21만 3,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신한지주가 0.14%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35,25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 현재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01% 상승 불편했는데요. 요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 받고 있습니다. 25,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현재 0.13% 소폭 상승하면서 79,0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LG가 소폭 하락하면서 93,300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역시나 내림세가 조금 더 눈에 많이 띕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2만 7,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0.71%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5만 1,6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까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5만 3,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1.2% 내렸습니다. 30만 5,5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0.9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5만 1,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내림세가 많이 보입니다. 시젠만 홀로 0.969% 강보합권에서 보여주면서 13만 1,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0.53%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32만 1,4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87% 크게 시세 내주는 모습인데요. 15만 9천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상승률 상위 종목들인데요. 3호 페인트 4%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45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동남 합성도 3%대 시세 가져가면서 51,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효성화학과 효성TNC 모두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28만 3천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국도화학까지 모두 2%대 상승장 보여주면서 6만 3천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금속 광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 우선주 현재 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9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제일연마도 0.82%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온 오늘도 0.7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8,38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현재 0.4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1만 7,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운수 장비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평화홀딩스 1.6%대 시세 가져가면서 3,815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팩도 1%대 상승폭을 켜내고 있고요. S&T 중공업이 0.92% 상승하면서 7,69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0.38%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26,500원 선에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기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이트론이 7.44% 급등세 가져갑니다. 1,4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대동전자가 2.13%, 써니전자 2%대 모두 다 상승장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DB하이텍 1.59% 상승폭 켜내면서 57,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코리아서키트도 함께 살펴보시면 1.84% 상승폭 켜내면서 6,65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종이 목재인데요. 국일재지가 현재 1.79%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5,68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삼육물산 현재 함께 1.36%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8,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삼보판지도 0.39%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섬유의류 쪽도 살펴보시면요. MFM 코리아가 1.46%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GH 신소재도 1.36% 지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J그룹 1.33% 상승하면서 22,8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리스 FNC도 1.18% 상승하면서 25,7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형지 INC까지 1.02% 상승하며 1,49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타 제조 업종들 살펴보시면요. 듀오백이 9.4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5,57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에이스 침대가 0.84% 상승하면서 41,8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JS티나도 0.2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06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직후 종목별 흐름과 이슈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시 전문가 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증시플러스 FP코리아의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시장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양시장 지금 뭐 강보합으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FOMC 기다리는 그런 흐름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아무래도 관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FOMC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다. 우리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매수 시점입니까? 아니면 떨어져도 팔아야 되는 겁니까?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어떤 늘 건가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장세가 굉장히 좋다. 올해 업황은 굉장히 개선이 될 것이다. 또 코로나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백신을 맞음으로써 좀 더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쪽에 한 표를 던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다면 어떤 주식 위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개인의 흐름들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 그리고 이슈 중심의 이제 종목이 차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가치주 상승이 다시금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주 쪽으로. 네, 그동안 이제 성장주에 굉장히 많이 자금이 쏠렸는데요. 이제 다시금 가치주에 돈이 쏠리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냥 뭐 섹터 상관없이 그냥 가치주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뭐 보시는 지금 이제 건가요? 사실은 지금 관심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섹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IT나 화학, 또 제약 바이오, 유통, 또 친환경 관련주들이 지금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돈의 흐름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 어때요? 저 사실 여행주도 그렇고 항공주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 상태로 주가가 거의 다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우연히 봤더니 그 급식업체, 그러니까 외식업체 중에 급식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 네. 급식하거나 하는 뭐 CJ 프레시웨이나 네, 그렇죠. 현대그린푸드 뭐 이걸 보니까 아직 회복을 못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학생들이 이제 등교도 정상화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 업체들도 업황이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그렇죠. 이 부분은 업황이 굉장히 개선될 것 같은데 아직은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반씩 등교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아니 뭐 사실 비행기도 지금 뜨지도 않았는데 항공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상하게 그 업종만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못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업종들은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원자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기라든지 그렇죠. 또 네. 채소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채소값 굉장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사실은 또 이제 요맘때쯤 항상 뭐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면서 또 고기값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반등을 주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행주와 항공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제가 봤었는데 아직은 반토막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오지 않았나요? 어때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그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는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상하리만큼 여행주가 특히 또 항공주가 네.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또 국가에서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잠깐 해외에 상공만 다녀오는 이런 상품을 출시할 정도로 항공 산업에는 조금 더 국가의 이제 책임이 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항공주 같은 경우도 뭐 LCC라고 할까요? 그 저가 항공 같은 경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가 항공들이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섬에 다녀오는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저가 항공들이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대형 항공들은 좀 해외로 다녀오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저가 항공들은 좀 많이 힘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빨리 경기가 회복돼야 저가 항공들이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2018년도 그러니까 아주 고점에 비해서는 회복을 못했지만 네.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바로 2019년도 직전에. 가격보다는 현재 높은 수준에 와 이미 있는 올라왔나요? 그런 네. 상황이더라고요. 네. 또 뭐 환율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제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달러가 이제 엊그저께는 굉장히 오르다가 또 다시 안정세를 찾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빠져나갈 확률도 좀 이제 만약에 달러가 올라간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확률도 있고 또 금리도 이제 FOMC가 어떻게 이렇게 콧바람만 소리만 내도 막 흔들릴 거다라고 이제 변동성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환율 같은 네. 경우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달러는 안정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해외에도 달러가 높아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많이 생기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달러가 높아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도 아무래도 달러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이고 아무래도 달러에 관한 이야기를 내놓을 것인데 아무래도 달러를 하락시키는 그런 방침을 내놓지 않을까. 근데 금리가 뭐 10년 물국채 금리 기준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연준이 개입할 수 있을까요?
연준이 개입한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내놓지 않을까. 사실은 이번에 파월보다도 리커창이 얘기한 얘기가 더 많은 영향을 줬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파월도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리크창이 어떤 얘기가 영향을 줬습니까? 네, 중국에서 오히려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환율을 좀 더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예. 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이런 영향을 더 준다. 이거는 미국에 있어서는 사실 좀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 넘어간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사실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환율을 볼 때는 사실 원달러 환율과 또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한 달러의 가치를 또 평가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굉장히 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어제 장을 보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주요 6개국 통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FOMC 이후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뭐 금리라든지 뭐 어떤 변수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바뀌어서 뭐 원화 가치가 더 오히려 떨어지거나 아니면 네. 혹은 반대로 오르거나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제 국내에서도 조금 환율이 내려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이 조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달러가 약간 오르면서 서학개미가 또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보다 좀 더 외국 시장에 더 많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환차익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환차익 때문에도 그렇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의 법에서 환차익에 대한 부분을 잘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 재테크가 굉장히 열풍을 탔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달러가 굉장히 좋은 투자처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환차익을 이제 물론 이제 팔 경우에는 이제 환차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반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환율이 이제 달러가 더 비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달러가 저 달러일 때, 요새 이제 금고들을 집에 많이 들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달러일 때, 달러 많이 사서 금고에 놨다가 그 달러일 때 이제 투자를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재밌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강남에 가방을 사러 갔더니 가방 가게에서 금고를 추천하더라.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아무래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환율을 갖다가 예측하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환율 딜러들이 이 외환 딜러들이 직업 중에서 제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외환을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참 무리인데 네. 어떤 전문가가 지적하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큰 레인지 안에서 그러니까 1,100원에서 1,300원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 네. 예를 들어 뭐 서학개미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외국에 뭐 학비를 보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200달러 밑에서는 사고. 매입을 달러 네. 매입을 고려하고 1,300원에 가까워질 때는 매도를 고려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네네. 이제 좀 매매를 추천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투기적인 성향보다는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해외에 유학을 보낸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서학개미가 증가를 하면서 또 외화 예금이 또 증가를 했다는 이게 무슨 이슈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외국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도 많이 갖고 그렇죠. 있어야 네. 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달러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또 지금 올랐다 내렸다를 요새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급하게 7원이 내렸다가 또 급하게 10원이 올랐다가 이런 상황이라서 7원이 내린 지금 또 달러를 많이 구매를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아주 뭐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던데 연기금이 50 며칠이죠? 50 며칠 네. 만에 지금 순매수로 돌아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저께부터 이제 이틀째 사자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네, 사실 연기금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 네,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제 힘들게 지켜왔던 우리 개인들인데요. 외국인과 개인 모두 다 이제 저격을 하던 연기금이었는데 개인과 또 같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그동안 50며칠 동안 팔았던 이유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국내 주식의 비율을 16.8%인가요? 뭐 그까지 네. 낮추기로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근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아직도 굉장히 네, 많은 물량을 더 덜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량의 절반 정도까지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연기금이 지금 들어왔다는 건 연기금이 뭐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개인도 팔고 나가고 외국인도 팔고 나가니까 적점에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20%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올해 말까지 16.8%로 낮추려니까 지금 팔고 있는 건데 이 16.8%가 무슨 절대로 지켜야 되는 선은 아니고 16.8%가 제시되더라도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서 아래 위로 3% 정도, 3%포인트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6.8%를 맞춰서 주식을 파는 거는 조금 무리한 짓이다라고까지 지적을 하던데 그렇게 본다면은 연기금의 이 자세가 기본적인 변화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연기금에 대해서 논란 중에 있는데요. 연기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상승장에서는 아무래도 16.8%를 갖고 있었어도 한 20%까지는 오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3%를 위아래로 움직일 네.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예측하기는 어렵다. 연기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팔자 랠리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이제 들어온 이유는 굉장히 이제 많은 개인들이 이제 네, 연기금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 굉장히 사기에는 좋은 저점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샀다가 언젠가 오르면 또 팔 사람들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연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직은 믿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정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하죠. 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며칠 전만 해도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가 또 어제는 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제 복스바겐 사건 네. 이제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향후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배터리 쪽은?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갖고 온 뉴스 중에서 유엔이 유럽에 공장을 세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린과 동시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독일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스바겐 뭐 저희가 당연히 있고요. 아우디, 벤틀리, 부가티, 포르쉐, 람보르기니. 그렇죠. 다 폭스바겐이죠. 네, 다 네. 폭스바겐 자동차들인데 이 자동차들만 폭스바겐이 뭐 배터리를 넣어도 이미 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독일 자동차들이 국가 주도의 산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폭스바겐 외에도 네, BMW라든지 이런 차들이 전부 다 네, 각 배터리를 쓸 수 있다 이런 위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 와중에 좀 웃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 SDI. 네, 삼성 SDI는 이미 각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기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 배터리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에서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까도 이제 앞서서 다른 전문가님과 또 그다음에 김기성 앵커님과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사실상 그 시장이 그 규모가 그렇게 막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막 절대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네. 네, 향후에도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될 만한 다른 이슈들 혹은 이제 그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쪽으로도 아직도 뭐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시나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이 섹터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유엔에서 이 얘기를 한 건 중국 시장을 놓고 저격을 한 것인데요. 중국 시장과 또 지금도 전 세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시장을 전부 다 가져간다면 뭐 정말 전 세계 한 80%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지분을 놓고 지금 싸움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각 배터리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전문가님만의 원픽은 혹시 오늘은 어떤 거를 종목을 좀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신세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신세계요? 아, 왜 그러시죠? 네, 지금 이제 네이버와 신세계가 빅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이버가 이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신세계와 이제 지분을 맞바꾸는 그런 엄청난 딜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이로써 이제 신세계와 이마트 또 대한통운, 신세계, 인태원, 내셔널까지 정말 이제 굉장한 시장을 구축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선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쿠팡이 뉴욕에 상장함으로써 이제 이커머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그렇죠. 가운데 네. 지금 이마트가 또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이제 가져가는데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신세계에서 이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가게 된다면 정말로 네이버라는 공룡이 더 큰 공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마트 주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마트 주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어도 신세계에서 정말 이번 입찰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면 앞으로 이베이 이마트와 코리아 신세계 입찰 말이죠. 네이버와 함께 신세계 정말 좋은 흐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뭐 이마트를 포함한 신세계, 네, 그리고 이 이베이 코리아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FB 코리아의 강수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2. 네,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또 포괄적인 증세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증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백악관도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때 내건 공약을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공약 내용을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네. 번째가 법인세가 지금 현재 21%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법인세율이 21%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35%이던 걸 21%로 낮춰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21%를 28%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 소득세 같은 경우에 40만 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갖다가 39.6%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산소득 그러니까 1년에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역시 39.6%의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 현재 40%인 세율을 45%로 올린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세금과 관련된 특혜 조치들을 없애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유세까지도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유세는 뭔가 하면은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 우리로 따지면 한 600억 정도 되죠. 네. 5천만 달러 이상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5천만 달러 이상분 5천만 달러가 과세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5천만 달러 2%를 매기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엄청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10억 달러 이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1% 그러니까 3%의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그런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결국에는 뭐 재정 부담을 좀 줄이겠다 이런 목표로 그렇죠. 볼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애시당초
이 증세 방안을 들고 나온 거는 사실은 재정 쪽 얘기보다는 네. 미국에 워낙 심한 게 빈부격차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맞습니다. 이런 빈부격차를 좀 줄여보자. 그러니까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써보자 하는 이런 기본적인 목표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이 재정 부담이 큰 문제가 됐거든요. 지금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경기 부양 대책도 물론이지만 지금 현재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적게는 2조, 많게는 4조 달러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추정을 볼 것 같으면은 미 의회 예산국이 추정한 걸 보면 올해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2%까지 올라가고 2025년에는 202%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증세 방안이 추진이 되면 10년에 걸쳐서 2조 달러 내지 4조 달러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정 부담을 좀 줄이는 네. 방향에서 이 증세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증세 방안이 실현되기가 쉬울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 실업률을 기준으로 한때 뭐 17%까지 갔다가 지금 6.2%로 많이 호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완전 고용률 4% 이하, 3.5%를 감안을 한다면은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고 네. 법인세를 저렇게 대폭 올리게 되면 기업들이 이 채용을 갖다가 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회복되는 경제에다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 증세 방안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중도파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증세 방안에 대한 보도가 나오니까 뭐라고 반응을 했는가 하면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말하자면은 아직 증세를 얘기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증세가 뭐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금의 재정 적자를 본다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거대 공룡 인터넷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리바바 네. 목 조르기에 들어갔다면서요. 좀 됐죠. 근데 네. 최근에 그러니까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15일 날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인터넷 공룡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인터넷 플랫폼 경제에 대한 모순이나 이런 문제들이 돌출이 됐는데 건강한 발전을 추진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말은 규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리바바를 정말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언제 시작됐냐 이걸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 공산당이 이 인터넷 플랫폼 경제에 대해 가지고 신경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좀 띄우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태도가 돌변한 게 언젠가 하면 작년 10월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마윈이 당시에 그 금융 서밋이라는 포럼에 나가가지고 네. 중국 당국을 정면으로 비판을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알리바바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고 그 압박이 결국은 인터넷 공룡 기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중국 당국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반독점의 문제 네. 그리고 금융 리스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을 갖다가 규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해외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알리바바 마윈의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인터넷 공룡 기업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깜짝 놀랄 만큼 공산당도 어쩌지 못할 만큼 힘이 커져 있더라. 그러니까 공산당의 어떤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공산당 측에서는 어떤 빌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알리바바 굉장히 또 사면초가에 몰린 게 아닌가 뭐 네. 이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
앞에서 우리 이수민 캐스터도 전해드렸지만은 뭐 네. 브라우저가 삭제되고 한 그것도 맞습니다. 있지만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엔츠그룹의 상장 무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엔츠그룹의 주인이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저께는 무슨 기사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알리바바 그룹이 언론 그러니까 미디어 기업에 대한 투자가 꽤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있죠. 네. 이 신문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100% 대주주고 네. 그 이외에도 경제 매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웨이보 같은 거 뭐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비리비리 그렇죠. 이런 네. 데도 알리바바가 꽤 많은 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다 팔라고 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매각을 지시를 했는데 알리바바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언론사에 투자하는 거는 순전히 투자 목적이지 편집권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매각 지시가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매각 지시가 안 내려왔다면 안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말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매각 지시가 내려왔다는 쪽으로 언론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2 함께 했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또 전화 연결을 좀 해서 시황 관련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요. 일단 건망세 현재 지속하고 있고,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18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 나오는데, 대응할 수 있는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관망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망세 유지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면 지수가 스물스물 흘러내리는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약보합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0.63%까지 지금 코스피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2에서 지난주에 이제 22 통화 이제 회의 때 금리 회의 때 이제 채권 매입 속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제 금리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회복되면은 금리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가팔라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FOMC 회의 결과에서 오퍼레이션 테스트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채권 매입 수준 정도 어느 정도 코멘트가 나와줘야 시장이 좀 안정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과연 나올지 그게 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파월 연주장의 코멘트가 이거보다 약할 경우, 그러니까 약간 매파적으로 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연동 관련한 이제 종목들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보험주, 은행주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하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ETF인데요. ETF인데 KB스타 미국채 미국 장기채 선물 인버스입니다. 이제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국채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가격 표시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인버스,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을 때 가격이 오르는 종목입니다. 이게 코드 번호가 267500인데 267500 이 코드 번호 치시면은 이 종목은 금리가 올랐을 때 같이 상승하는 거고요.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 추세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월 의장 코멘트가 별로 안 좋았을 경우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동향은 좀 어떤가요? 네, 뭐 개인 투자자분들 내일 뭐 이제 칼을 깔고 있겠죠.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약했는데 한 주도 못 받았잖아요. 한 주도 못 받고 추첨으로 받은 수준이니까. 근데 아마 내일 약간 시장 자금이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매수를 했을 때는 과거에 있는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 투자 매수하면 지수가 올랐는데 요즘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안 해주면 지수가 안 오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내일 이제 자금 일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몰릴 경우 시장이 조금 개인 투자 자금이 빠지고 파월 의장 코멘트도 안 좋으면 내일 시장이 좀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시장 대응은 약간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업종별로 좀 보자면은 2차 전지 쪽에서 어제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각형 배터리 1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결국은 이제 LG화학이 너무 세지니까 LG화학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우리 배터리는 우리가 만들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종 배터리 가면은 뭐 CATL이나 삼성 SDI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폭스바겐에 너무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폭스바겐이 뭐 아우디, 포르쉐, 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뭐 람보르기니, 벤틀리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정도까지만 전기차 갈 것 같고 원래 람보르기니, 벤틀리는 전기차 신경 안 쓰고 사는 분들이 사시는 차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인데 폭스바겐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완전히 좌지우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밀렸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LG화학보다는 일단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LG화학 벤더인데요. LG화학 양극재 벤더인데 지금 현재 추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현재 13만 3천원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때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 이런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슈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쿠팡 상장 관련주입니다. 쿠팡 상장 관련주가 이제 쿠팡 관련주라기보다는 쿠팡 너가 이 정도면 우리도 그만 할 수 있어.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마켓컬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마켓컬리 얘기 나오니까 신선 새벽 배송 저도 참 많이 이용하는데 지오소프트가 있습니다. 지오소프트가 오늘 좀 추가로 다시 또 상승세 힘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마켓컬리 상장하면 지오소프트도 다시 대평가 받는다. 이게 신선식품 2인 오아시스의 모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에 정말 유명한 배달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프드라고. 그래프드 동남아는 거의 다 이것만 쓰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래프드도 역시 쿠팡이 상장해서 저 정도면 그래프드 상장하면 나스닥 상장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면서 그래프드에 투자했던 DPC 같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히트가 사실 예전에 실망감을 많이 안 드렸죠. 빅히트 때문에. 빅히트 지분 투자에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DPC가 많이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으로 다시 재부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여기저기 많이 씨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많이 씨를 뿌려놔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역시 그래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마켓컬리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가 중기로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리디북스 역시 마찬가지로 한명 나스닥에 상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서 리디북스 관련주로는 뭐 컴퍼니 K가 있는데요. 근데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기간 조정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쉽사리 접근하기보다는 좀 조정 받았을 때 접근해보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쿠팡 얘기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연합전선 펼치고 싶은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유통 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네이버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제 신세계가 원래 서로 저희가 대립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최대 수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원래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원래 이제 유명한 비디비치라는 화장품이 있죠. 근데 마스크 벗으면 이제 화장을 하고 돌아다니겠죠, 사람들이. 마스크는 언제 벗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스크 벗을 때를 감안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사실 이 비디비치라는 브랜드 자체는 중국의 알리바바 T몰에서도 품목별로 1위를 했던 그런 화장품인데, 그래서 이 부분 온라인하고 플러스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신세계 그룹의 직구, 해외 직구, 명품 직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오프화이트나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완판입니다. 그냥 갖고 오면 다 완판인데, 현재 지금. 그래서 저는 신세계 인터넷이 이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쿠팡 관련해서 네이버 연합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최대 수혜주가 되면서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간이 거의 대주될 분위기죠. 기간이 싹쓸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네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장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어차피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 확인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을 소폭 좀 줄여주시고 나 금리 인상 너무 두렵다. 파월 못 믿겠다. 저도 사실 파월을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파월이 그냥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은행주 중에 KB금융주, 하나금융주 이런 거 보시면 좋고 아까 얘기 드렸던 ETF 요거 그냥 금리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중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이런 걸로 약간의 보험을 좀 들어놓으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 그다음 내일 일단 확인하고 다시 보는 전략 이렇게 가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장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74% 하락세 보여주면서 3,044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7% 약보합권 보여주면서 938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원, 기관이 1,100억 원 각각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홀로 2,720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동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거의 6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도 4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역시 홀로 1,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수가인데요. 이 종근당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좋은 성적을 얻었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8%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9,9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경보제약이 16%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근당도 4.48% 상승을 하고 있고요. 종근당 홀딩스도 1.83%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BC월드 제약까지 3.67% 상승을 켜내면서 18,350원에 체결되고 있고요. 국전약품은 보합권에서 6,75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1부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최동기 전문가와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